북한의 도발은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3년을 넘게 끌어왔던 한국전쟁의 휴전이 선언된 후 북한은 군비 증강에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 행동과 공격을 자행하기 시작한다. 1955년 5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어선이 납치돼 선원 10명이 북으로 끌려갔으며 1967년에는 해군 당포함이 북한 동해안 동굴포대의 해안포 공격을 받고 침몰해 타고 있던 79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60, 70년대 북한은 남측의 무장 공비를 비밀리에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10년대 말에 소위 4대 군사 노선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다시 이제 몰입하면서 이 대남 적화 통일의 이제 무력을 통한 대남 적화 통일, 무력 적화 통일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도발을 좀 더 적극적인 도발을 하죠. 북한이 게릴라전에 중점을 두고 창설한 민족보호위성 정찰국 직속의 1, 2, 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목표로 서울에 침투했던 것이다.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나자 무장공비들은 수류탄과 기관총을 난사하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28명이 사살되고 2명만이 북으로 도주했다. 무장공비 가운데 1명이 생포됐는데 그가 바로 김신조다. 현장에서 생포된 그는 북한군의 만행을 자백했다. (1.11) 사태 이틀 후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초계정 4척에 의해 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해바다 공인의 정보 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와 승무원 83명을 납북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을 맡고 있었던 딘 러스크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전면 노력했다. 그 결과 사살된 1명 이외의 82명의 미군은 무사히 귀환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1968년 10월 30일과 11월 1일) 그리고 11월 2일 등 3차례에 걸쳐 120명의 무장공비가 반공개적인 방법으로 울진과 삼척지구의 학살을 감행해서 6.25의 악몽을 되살리게 했다. 주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 임자도 간첩당 검거 사건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야욕은 68년 한 해 동안 계속됐다. 그 정점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다. 연초에 일어난 1.21 사태의 실패를 만회하고 남한에서 반정부, 민중봉기를 일으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침투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120명의 무장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한국군은 대간첩 대책본부를 세우고 군과 향토예비군을 동원 100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 60년대는 소위 그 1.21 사태, 울진 삼척 공비 사건 같은 이런 그 군사 도발, 군사적 도발, 침투, 형사적 침투 도발 방식으로 도발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효과가 좀 없으니까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는 소위 그 인민혁명전쟁 방식으로 좀 바꿨죠. 1974년 8월 15일 29번째 광복절 기념식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충격과 전율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다. 그 후 북한의 대남 테러는 더욱 노골화되었다. 기습의 수단으로 땅굴까지 파기에 이르렀다. 1974년 11월 15일 북한의 남침령 고랑포 제1땅굴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1978년 10월에 판문점 남방 4km 비무장지대에서 제3땅굴이 발견될 때까지 북한의 침투 야욕은 계속됐다. 1973년부터 77년까지 공동경비구역 JSA와 비무장지대에서 유엔군에 대한 도발도 잦았다.
1976년에 벌어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그 절정이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한국군 4명이 부상한 것을 비롯해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80년대 북한의 도발은 주로 테러의 행태를 띄었다. 특히 아웅산 사건이랄지 칼기 폭파 사건과 같은 이런 행태는 전형적인 테러의 행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잔혹함이 드러난 북한의 테러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이어졌다. 1983년 10월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의 암살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해는 김정일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으면서 공식 속성의 모습을 드러낸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북한의 비밀 공작원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아웅산 묘소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 폭파시켜 집단 암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전 대통령이 아웅산 국립묘지에 도착하기 직전 폭탄이 터져 대통령은 무사할 수 있었으나 서석준 부총리 등 고위관리 17명이 희생됐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웅산 테러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부산 다대포 해안에 무장 간첩을 침투시켰다. 해안 경비 근무 중이던 육군 초병들이 교전 끝에 간첩 전충남과 이상규 2명을 생포하고 도주하던 간첩선을 영도 남쪽 9km 해상에서 격침시켰다. 그 후에도 대규모 테러를 자행한다. 그것은 다분히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86년 9월 14일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엿새 전이자 올림픽을 2년 앞둔 시점이었다. 북한은 김포국제공항에 폭탄을 설치, 국제선 1층 청사 출입문 5번과 6번 사이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시한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1년 뒤인 1987년 11월 29일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손꼽히는 칼기 폭파 사고가 터진다. 아부다비에서 방콕으로 가던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설치한 시한폭탄에 의해 안다만의 상공에서 폭파됐고 비행기에 탑승한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 테러를 주도했던 김현희는 바레인에서 체포됐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흔히 김일성, 김정일 동거정권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김정일이가 좀 더 우위에 서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그 칼 858기 사건이라든지 아웅산 테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북한은 꼭 권력 이양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7시 20분쯤부터 나와 북한 잠수함에 1996년 9월에는 북한 잠수정이 속초 해역에서 좌초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거하는 막바지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당 1.5톤의 물이 계속 오전 1시 30분 택시기사가 강릉 대포동 앞바다에 좌초한 북한 잠수정을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9명이 사살되고 11명이 자살, 1명이 생포됐지만 교전 과정에서 우리 군 4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북한 잠수정 한 척이 또 속초 앞바다에 침투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의 침투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잠수정이 발견된 시각은 오늘 오후 4시 33분. 속초동 11.5마일 해상. 우리 꽁치잡이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반쯤 떠오른 상태에서 북동쪽으로 달아나다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들에게 발견된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군 당국은 즉각 구축함과 헬기 등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먼저 도착한 감시 헬기에 의해 북한 잠수정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해안포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연평도. 지난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곳이다. 긴장이 팽배한 서해바다.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서해 북방 한계선은 우리 서해 오두와 북한 옹진반도 사이에 위치한다.
위도상 육지의 군사 분계선보다 더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바다 건너 한눈에 보이는 북한 장산곳. 백령도와의 거리는 불과 16km. 그 중간으로 북광 한계선 NLL이 지나간다. 육지의 비무장지대처럼 NLL을 중심으로 남북 2km에 이르는 완충 해역은 남북한의 경계태세가 가장 팽팽한 곳이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 NLL 자체를 부정하면서 반복적으로 침범해왔다. 이것이 바로 서해가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유다.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시각은 오전 7시 15분, 40분 뒤 어선 8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 북한 측 경비정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던 우리 측 함대는 압박작전을 시작했다. 북한 경비정이 남하할 때마다 실시했던 충돌식 밀어내기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9시 28분,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총격을 시작했다. 이후 9시 42분까지 수백 발의 포탄이 오갔다. 이 교전으로 북한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고 우리 측 초기함도 피해를 입었다. 사실 그 북한이 NLL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을 좀 달아왔지만 실제로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곳에 있어서의 우리의 주권 지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도 인정했던 우리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은 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행위입니다. 북한 경비정들은 도발을 넘어 이미 수십 차례 우리의 북방 한계선을 제 집처럼 넘나들었다. 우리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북방 한계선이 정해졌던 지난 53년 7월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옹진반도 사이를 북방 한계선으로 설정했을 때 북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이때부터 NLL은 남북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존재했다. 그런데 북측은 1973년부터 서해 5도 주변 해역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도발을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1992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북방 한계선을 인정했으면서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연평대전 그 후 3년, 대한민국의 거리가 월드컵 열기로 들끓던 축제 그날. 한국이 기적처럼 4강에 오르던 바로 그날 서해 바다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의 집중 포격이 시작된 것이다. 북의 함정이 초준한 곳은 바로 우리 측 함정 조타실. 현장을 지휘하던 윤영아 소령이 전사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맞서 싸운 장병들. 하지만 용감했던 그들마저도 지휘관과 운명을 같이했다. 전사 6명, 부상 19명. 북의 도발은 젊은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전사자의 유족들과 해군 전우들이 참석한 눈물의 장례식. 그날은 국민들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우리 해군 함정 천안함이 침몰했다. 바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였다. 침몰한 지 20여일 만에 함미가, 그리고 한 달여 만에 함수가 인양됐다. 충격과 분노, 온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본 천안함 인양 작업은 그날의 아비규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의한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그 결정적 증거물로 해저에서 끌어올린 어뢰 추진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화약고가 된 서해. 남북 기본 합의를 무시한 채 북반 한계선을 넘나들며 뻔뻔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서해 바다는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휴전 이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 그리고 전쟁을 방불케 한 이번 연평도 공격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미 관계를 넘어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의 역할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제의 기본 논리는